사건 실화, 시골 구멍가게의 충격적인 비밀. 안녕하십니까? 사건 실화 탐사, 뉴스 앵커 최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시골 마을의 작은 구멍가게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한 구멍가게 어르신과 동네 할아버지들 사이에 얽힌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이로 인해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힌 사연을 실화 다큐 소설 스타일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한적하고 평화로웠던 한 시골 마을. 이곳에는 작은 구멍가게가 마을의 중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의 주인은 칠순이 훌쩍 넘은 김복자 여사가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이 가게를 억척같이 지켜왔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공간이었습니다. 복자 할머니의 가게는 곧 마을의 사랑방이었고 정보 교환의 장이었으며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상담소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한 낡은 간판 아래 정겨운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이 가게는 마을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롭고 정겨운 모습 뒤에는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니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었던 은밀하고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시작된 그 비밀은 서서히 마을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사소하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작은 변화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을 할아버지들이 평소보다 복자 할머니 가게에 모이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저 복자 할머니의 인심이 좋아서겠지,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무료함을 달래러 시간이나 때우는 거겠지 하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 곳도 마땅치 않고 집안에서 할머니들의 잔소리만 듣기 싫어 구멍가게에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것은 시골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상한 기류는 걷잡을 수 없이 짙어져 갔습니다. 단순한 침묵을 넘어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복자 할머니가 유독 마을의 특정 할아버지들에게만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손님들에게는 그저 인자한 미소와 함께 물건을 건넬 뿐이었지만 할아버지들에게는 훨씬 적극적이고 다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작은 봉지에 든 군것질거리를 서비스로 넉넉하게 챙겨주기도 하고 때로는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을 슬쩍 건네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소하지만 특별한 행동들이 마을 할아버지들에게는 팍팍하고 외로운 노년의 삶의 한 줄기 빛처럼 작은 활력소처럼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복자 할머니의 구멍가게는 어느새 할아버지들만의,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아지트가 되어갔습니다. 그들은 복자 할머니의 친절과 관심에 목말라 있었고 그녀의 가게는 그 갈증을 해소해주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희 탐사팀이 밝혀낸 사실은 이 친절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자 할머니는 이 특별한 관심을 통해 할아버지들의 가장 은밀하고 연약한 감정선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노련한 사냥꾼의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저희 탐사팀은 마을 사람들이 복자 할머니 사건 이후 증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혹의 전말과 그 파장을 10가지 주요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내용의 흐름과 표현을 다듬어 더욱 명확하고 실감나게 교정했습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막걸리 잔에 섞인 유혹부터 은밀한 여행 제안까지 그녀가 어떻게 마을 할아버지들을 완전히 홀려버렸는지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하겠습니다. 복자 할머니의 은밀한 유혹에 대한 증언. 첫 번째 상황, 막걸리 잔에 섞인 유혹입니다. 한여름의 후텁지근한 오후, 마을의 낡은 구멍가게. 앞 평상에는 땀을 식히려는 할아버지들이 모여앉아 시원한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평상 위 김복자 여사가명은 그 누구보다 노련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막걸리 주전자를 든 그녀가 영감님들 사이로 다가올 때마다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술을 따르기 위해 일부러 몸을 깊숙이 그리고 천천히 숙였습니다. 7순이 넘은 나이에도 고이 간직한 그녀의 곡선은 낡은 평상 위로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할아버지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탐욕스럽게 그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술을 따르는 찰나의 순간 그녀의 손목은 실수인 듯 아닌 듯 할아버지의 굳은 손등을 뜨겁게 스쳤습니다. 그 순간 내쉬는 그녀의 나지막하고 뜨거운 숨결이 할아버지의 귓바퀴와 목덜미를 간지럽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닌 노련하게 계산된 의도적인 자극이었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술잔을 건네며 할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고 깊숙이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순진한 미소가 아닌 탐욕스럽고 진실된 욕망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연인에게 속삭이듯 나직하고 끈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안색이 연기력이 없으시네. 많이 힘드신가 봐. 내가 그 기운 다시 펄펄 나게 몸에 좋은 기별 좀 넣어줄까? 아무도 모르게 우리 둘이서만 말이야. 그 기별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안주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팍팍한 노년의 일상에 갇혀있던 할아버지들의 굳은 심장을 후벼 파는 노골적인 밀어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할아버지들의 마음에 위험한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그들의 본능을 일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웃어넘기려 했지만 복자 할머니의 눈빛에서 읽은 노골적인 진심은 그들을 걷잡을 수 없는 유혹 속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막걸리만 마시지 마시고 복자랑 더 진한 것도 한번 드셔야지. 오늘 밤 저한테 답장 주세요. 뒷문으로 조용히 오세요. 어르신만 기다릴게요. 두 번째 상황은 한밤중의 특별 서비스입니다.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어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을 무렵 복자 할머니의 구멍가게는 비로소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문에는 영업 종료 팻말이 굳게 걸려 있었지만 낡은 창고와 이어진 뒷문은 그녀가 선택한 특별 손님들만을 위해 비밀스럽게 열려 있었습니다. 똑똑. 희미한 노크 소리에 복자 할머니는 작은 틈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미 외투를 걸치고 몰래 집을 나선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젊은 시절의 연애를 다시 시작하는 듯한 짜릿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되게 일찍 들어가셨나 했지. 복자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잠이 안 오시면 편하게 여기 뒷문으로 오세요. 집안 눈치 보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저랑 따뜻한 이야기나 좀 나눠요. 할머니는 뒷문을 열어주며 할아버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가게 안 물건들 사이에 놓인 작은 공간은 마치 신혼방처럼 은밀하고 따뜻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구수한 차나 달착지근한 막걸리를 내주며 시작된 대화는 곧 외로움과 육체적인 갈증이라는 노년의 아픈 곳을 건드리며 깊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지고 끈적해졌습니다. 어르신, 이 넓은 세상에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우세요? 댁에서는 아내분 눈치, 자식들 눈치 보느라 어깨 펴고 살지도 못하시죠? 여긴 아무도 모르니 나한테 솔직해져 봐요.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내 품에선 어르신은 영원히 젊은 남자예요. 어둠과 막걸리의 잔향 그리고 복자 할머니의 노골적이고 밀도 높은 위안이 뒤섞인 그 공간에서 할아버지들은 잊고 지냈던 육체적인 기쁨과 젊은 활력을 되찾는 강렬한 착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한밤중의 가게 뒷문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그들의 은밀한 욕망을 해소하는 금지된 성역이었습니다. 매번의 만남은 그들의 일상을 짓누르는 외로움과 무력감을 씻어주는 중독성 강한 특별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어르신, 새벽 닭이 울기 전에는 조용히 가셔야 해요.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죠? 복자는 언제나 이 문을 어르신만을 위해 열어놓을게요. 우리 둘만의 비밀을 더 만들어요. 세 번째, 몸이 아프면 제가 돌봐드릴게요라는 상황입니다. 어느 날 이 영감님이 끙끙 앓으며 식당 한 구석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복자 할머니에게는 이것이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재빨리 다가왔지만 그 속에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어디가 그리 아프셔? 이 노인네가 다 쑤시고 아픈 건 내가 제일 잘 알지. 다른 병원 가봐야 약이나 주지 속 시원하게 풀어주지는 못해요. 할머니는 고통스러워하는 영감님의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배운 민간요법으로 온몸의 굳은 기운을 시원하게 풀어드릴까요? 어르신, 불편한 몸,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제가 밤새 정성껏 돌봐드릴게요. 민간요법이라는 명목 하에 그녀는 서슴없이 할아버지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낡은 평상 구석 혹은 식당 뒷방의 은밀하고 가려진 공간에서 둘만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손길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성의 따뜻하고 능숙한 손길은 할아버지의 허리, 통증보다 더 강렬하고 짜릿한 감각으로 다가왔습니다.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듯한 손놀림은 곧 억눌렸던 육체적 욕망을 자극하는 행위로 교묘하게 변질되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며 은밀한 속삭임을 덧붙였습니다. 어르신은 아직도 정정하시네. 이렇게 기운이 쌩쌩한데 내가 어르신 몸에 갇힌 젊은 기운을 다 시원하게 빼줄게.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몸을 매개로 한 이 치밀한 교감은 할아버지들의 심리적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육체의 치유를 넘어선 감정적 중독으로 이어졌고 할아버지들은 복자 할머니의 약손이 아니면 이 고독하고 쑤시는 노년을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강한 의존성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르신 시원하시죠? 복자가 이렇게 정성껏 만져드리는 여자는 세상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프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오세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비밀이에요. 네 번째 상황, 젊은 시절 이야기를 통한 감성 자극입니다.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 심리적 장벽을 낮춘 후 복자 할머니가 꺼내든 다음 카드는 바로 감성이었습니다. 김영감님이 국밥을 다 비우고 물을 마실 때 할머니는 그의 맞은편에 살짝 기대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감님, 복자요. 영감님 볼 때마다 가끔 젊은 시절 생각을 해요.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고 아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땐 온 동네 남자들이 줄을 섰을 만큼 참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지. 지금이야 세월을 맞았지만 영감님처럼 듬직하고 속 깊은 분을 그때 그 젊은 시절에 만났더라면. 할머니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는 후회와 회한이 뒤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쯤 얼마나 근사하게 달라졌을까. 어쩌면 영감님처럼 좋은 짝과 매일 이렇게 웃으며 살았을 텐데. 이 후회 섞인 듯 아련한 말들은 김영감님의 오래된 자존심과 빛바랜 청춘의 기억을 정면으로 강타했습니다. 무능력한 남편에게 시집갔다는 할머니의 암시는 곧 영감님 자신은 능력 있고 근사한 남자라는 칭찬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노년의 일상, 그리고 평생을 함께했으나 이제는 그저 잔소리만 하는 아내에게서 느끼는 존재의 가치 상실. 복자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녀는 영감님에게 당신은 그때의 내 남자였어야 한다는 치명적인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환상은 할아버지들의 마음에 시들지 않은 로맨틱한 불꽃을 다시 지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복자 할머니의 애틋한 눈빛 속에서 자신이 아직도 매력적이고 한 여자의 삶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남자라는 짜릿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심리적 유혹은 할아버지들의 마음속에 죄책감 없는 일탈을 꿈꾸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감님은 모르시겠지만 복자는 영감님을 볼 때마다 내 청춘의 만약에를 생각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 아시겠죠, 영감님? 다섯 번째, 외로운 마음을 위로하고 비집고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복자 할머니의 유혹 기술 중 가장 치명적이고 깊은 곳을 파고드는 것은 바로 심리적 침투였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의 밥그릇보다 그들의 마음속 텅 빈 자리를 먼저 살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자녀들로부터 소외되어 홀로 지내는 할아버지들에게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홀로 국밥을 드시던 박 영감님이 깊은 한숨을 쉬자 복자 할머니는 쟁반을 내려놓고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연민과 함께 노골적인 암시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들의 텅 빈 삶을 채워줄 유일한 존재라는 암시였습니다. 어르신, 이 넓은 세상에 혼자 계시면 얼마나 가슴 시리게 외로우세요? 복자는 그걸 알아요. 저도 혼자 지내봐서 그 허전한 마음. 누가 만져주지 않으면 잠도 오지 않는다는 거 다 알죠. 할머니는 영감님의 처진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 접촉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이제 내가 당신의 곁을 지켜주겠다는 맹세처럼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나에게는 어르신만 한 짝이 없어. 이제부터는 내가 어르신의 곁을 지켜드릴게요. 나한테는 어르신이 가장 든든하고 소중한 남자예요. 이 말은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할 곳이 없었던 할아버지들의 방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복자 할머니는 마치 잃어버린 반쪽처럼 지극정성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주는 따뜻한 밥 한 끼, 섬세한 보살핌,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노골적인 확신은 그들의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복자 할머니는 그들의 동반자가 되는 것을 넘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려 했습니다. 할아버지들에게 그녀의 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외로움을 해소하는 생존 공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녀가 없는 삶은 다시 차가운 고독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감정적 의존성을 극대화시키는 치밀하고도 잔혹한 심리 전략이었습니다. 영감님, 복자 곁을 떠나지 마세요. 복자는 영감님 없으면 힘이 없어요. 우리 두 사람은 이제 하나예요. 영감님의 외로움 제가 다 가져갈 테니 제 곁에만 꼭 붙어 계세요. 6번째 상황은 은밀한 선물 공세입니다. 복자 할머니는 다른 손님들에게는 절대 베풀지 않는 특정 할아버지들에게만 직접 만든 반찬이나 작은 선물을 몰래 건넸습니다. 복자 할머니는 쟁반을 들고 식당 안을 돌았습니다. 그러다 늘 창가에 앉아 조용히 국밥을 드시는 김영감님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의 입가에 은은하고도 비밀스러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영감님, 잠시만요. 복자가 드릴 게 있어요. 주변을 슬쩍 둘러본 할머니는 품 안에 숨겨두었던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식당에서 파는 반찬과는 색깔부터 다른 정성이 가득한 반찬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아무한테도 주지 마세요. 특히 최 영감님이나 박 영감님한테는요. 그분들은 복자가 해주는 거 말고 식당 반찬도 감지덕지해야지. 영감님은 안 돼요.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귓가를 간지리는 듯 했습니다. 반찬이 담긴 작은 그릇을 영감님의 국밥 옆에 조심스럽게 놓아주며 할머니는 눈을 깊이 맞추었습니다. 복자가 어젯밤에 잠도 안 자고 영감님 생각하면서 특별히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먹어본 오직 어르신만 드리는 특별한 정성이 담긴 선물이에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은 그저 친절한 식당 주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당신은 나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김영감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쟁걸음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할머니의 등 뒤를 바라보던 김영감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작은 반찬일 뿐이지만 그 비밀이라는 단어가 영감님의 가슴을 특별하게 울렸습니다. 자신만이 알고 있는 복자 할머니와의 은밀한 유대감. 이 작은 비밀이 영감님을 할머니에게 더욱 중독되게 만드는 마력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내일도 꼭 오셔야 해요. 복자가 영감님 드릴 다음 비밀 선물도 준비해 놓을 테니까. 아무도 모르게 우리 둘이만 아는 거예요. 7번째,
스킨십을 통한 심리적 장벽 허물기입니다. 어느 날 김 영감님이 국밥집에서 계산을 하고 막 문을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복자 할머니는 카운터 밖으로 살짝 몸을 내밀며 영감님을 배웅했습니다. 영감님, 이따가 점심은 어디서 드실 거예요? 복자가 오늘 점심때까진 계속 영감님 생각할 텐데. 할머니는 말을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영감님의 손등 위를 덮쳤습니다. 쭈글쭈글하지만 따뜻한 할머니의 손이 영감님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 짧은 접촉은 전기가 통하는 듯 주변의 소음을 모두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제가 어르신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루네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진했습니다. 할머니는 영감님의 눈을 피하지 않고 깊숙이 응시했습니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솔직하다 못해 노골적인 언행이었습니다. 복자가 어르신 인품이나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말이에요. 어르신 같은 분은 정말 보기 드물어요. 복자 눈에는 세상 모든 영감님들 중에 어르신이 제일 멋져 보여요. 할머니는 손을 놓아주지 않고 영감님의 손을 살짝 쥐었다가 놨습니다. 이 대담한 스킨십은 그저 친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유혹적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움츠러들었던 영감님의 나이. 뜬 육체에 대한 욕망과 아직 자신에게 매력이 남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짜릿한 행위였습니다. 할머니는 영감님의 자존감을 하늘 높이 띄워주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여자에게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구나. 이 감정은 영감님을 복자 할머니에게 거침없이 사로잡히게 만들었고 그녀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일은 영감님 좋아하시는 반찬 꼭 따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내일은 복자가 영감님 손 한 번 더 잡아도 되죠? 영감님 손이 복자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네요. 8번째, 편지 교환을 통한 감정의 깊이 더하기입니다. 식당이 한산해진 어느 늦은 오후, 복자 할머니는 맹 영감님을 따로 불러 앉혔습니다. 영감님은 늘 말수가 적고 속마음을 표현하는데 서툰 분이었습니다. 영감님, 복자가 영감님을 볼 때마다 늘 마음 한구석이 짠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혼자 삭히시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밀며 은밀한 제안을 꺼냈습니다. 영감님, 복자가 영감님 대신 글을 써드릴까요? 글씨를 쓸 줄 모르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영감님 마음에 있는 말씀, 누구에게도 못하는 말씀, 복자한테만 살짝 이야기해 주세요. 복자가 그걸 예쁜 편지로 만들어서 영감님께 읽어드릴게요. 맹 영감님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편지라는 말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젊은 시절 연애 편지 이후로 잊고 살았던 감정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로맨틱한 행위. 이후 식당 한켠에서 둘만의 비밀스러운 소통 창구가 열렸습니다. 복자 할머니는 영감님이 툭 던지는 짧은 말 한마디, 깊은 한숨 하나까지 모두 잡아내어 절절한 문장으로 엮어냈습니다. 겉으로는 요즘 잘 지내시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묻는 단순한 안부 편지처럼 보였지만 복자 할머니의 손을 거친 글 속에는 노년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애틋하게 녹아들었고 결국 영감님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복자 할머니를 향한 짙은 연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자 씨, 어제 당신이 쥐어준 내 손의 온기가 오늘 하루 종일 가슴에 남았소. 나는 이제 당신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소. 물론 영감님이 직접 쓴 글은 아니었지만요. 글은 말보다 더 강한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이 은밀한 행위는 영감님에게 자신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통로를 얻었다는 만족감을 주었고 복자 할머니와의 관계를 감정의 깊이까지 연결된 연인 관계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감님, 이 글은 우리 둘만 아는 거예요. 복자는 영감님의 모든 외로움을 받아 적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일 오셔서 편지에 대한 답장도 꼭 복자에게만 속삭여주세요. 9번째 상황은 새 옷 선물과 개인적인 케어입니다. 어느 날 아침 복자 할머니는 이 영감님을 조용히 식당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포장지가 아닌 정갈하게 접힌 새 옷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감님, 복자가 영감님 생각하면서 어제 하루 종일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영감님 체형이랑 피부색에 딱 맞을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옷을 영감님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평소 영감님이 입던 칙칙한 색이 아닌 은은하면서도 기품 있는 색상의 새 셔츠였습니다. 어르신, 이 옷을 입으면 훨씬 젊어 보이실 거예요. 복자가 영감님 마음속에 있는 아직 멋진 남자의 모습이 밖으로도 드러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어르신 마음에 쏙 들 만한 걸로 골라봤어요. 할머니의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영감님의 숨겨진 매력을 복자 할머니만이 알아본다는 특별한 인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할머니는 한층 더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영감님이 쭈뼛거리며 옷을 받아들었을 때였습니다. 어르신, 혹시 혼자 갈아입기 불편하시지는 않아요? 뒤에 단추라도 삐뚤어질까봐 복자가 걱정되네요. 할머니는 눈을 살짝 내리깔며 수줍은 듯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불편하시면 제가 옷 갈아입는 것 좀 도와드릴까요? 복자 눈에는 우리 영감님 멋진 모습만 담고 싶어서 그래요. 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모습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잊고 지냈던 여성의 친밀하고 사적인 케어였습니다. 마치 배우자가 해주던 것과 같은 스킨십과 애정이 듬뿍 담긴 돌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복자 할머니의 이 행위를 통해 육체적인 편안함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안식처를 얻었습니다. 늙은 남성으로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누군가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존재라는 감각이 되살아났고, 이는 복자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의존도를 극단적으로 높였습니다. 영감님, 복자는 영감님이 이 옷 입고 세상에서 제일 빛나는 남자가 되시는 걸 보고 싶어요. 다음에는 목욕물이라도 받아들이고 싶은 심정이네요. 우리 영감님, 옷 갈아입으시고 복자한테 제일 먼저 와주세요. 마지막 10번째 상황은 은밀한 여행 제안입니다. 복자 할머니의 유혹 전략의 마지막이자 결정적인 단계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복자 할머니는 가장 깊은 연정을 품고 있는 한 영감님이 보낸 최 영감님이라 합시다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최 영감님, 요즘 식당에만 오시면 다른 영감님들이 얼마나 질투하는지 아시죠? 복자가 영감님만 챙겨서 그래요. 영감님은 이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진짜 휴식이 필요해요. 할머니는 영감님의 팔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치 오랜 연인에게 하듯 은밀하고 단호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르신, 답답하시죠? 복자가 어르신 모시고 좋은 곳으로 바람 쐬러 가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진짜 핵심을 찔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우리 둘이서만요. 다른 영감님들이 알면 난리 날 거예요. 이건 우리 둘만의 아주 깊은 비밀이 될 거예요. 이는 단순한 좋은 마음에서 나온 바람 쐬기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단둘이 멀리 떠나는 여행은 할아버지들에게 엄청난 새로운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은밀한 유대감을 공개적인 연인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 최 영감님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내가 여자와 단둘이 여행을 갈 수 있단 말인가? 사라졌던 남성으로서의 자신감과 로맨스에 대한 갈망이 폭발했습니다. 여행은 곧 관계의 전환점을 의미했습니다. 복자 할머니는 여행을 통해 식당 주인과 손님이라는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남자 대 여자로서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 했습니다. 이 은밀한 일탈을 통해 할아버지들은 복자 할머니의 매력과 그녀의 보살핌에 완전히 중독되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복자 할머니 없이는 자신의 노년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영감님, 우리 가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진솔한 이야기도 나누고 복자가 영감님 손도 잡아드릴게요. 누가 볼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복자가 영감님의 모든 걸 책임질게요. 우리 둘만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러 가요.
복자 할머니의 이런 10가지 유혹 기술은 처음에는 단순한 친절로 치부되거나 그저 사람 좋은 할머니의 소박한 호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을 할아버지들의 행동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증언에 따르면 할아버지들은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거나 새 옷을 차려입는 등 외모를 가꾸는데 부쩍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복자 할머니의 가게로 향했으며 밤늦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급기야 한밤중에 가족들 몰래 집을 나서 복자 할머니의 가게로 향하는 할아버지들도 생겨나면서 마을의 밤은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은 남편들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감들이 늙어서 주책이지하고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 도가 지나치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여보, 요즘 도대체 어디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밤늦게까지 뭘 하는 건데? 영감, 왜 그렇게 매일같이 복자네 가게로만 출근 도장을 찍어? 그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 할머니들의 거센 추궁이 이어졌지만 할아버지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묵묵부답이거나 신경질적으로 화를 내며 할머니들을 다그치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내 노년의 낙이라곤 그 가게에서 친구들과 막걸리 한잔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려느냐 며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할머니들 사이에선 복잔의 구멍가게 할머니가 우리 영감들을 홀린다는 소문이 불길처럼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그럴 리가 하며 믿지 않으려 했지만 마을 할머니들의 공통된 증언과 목격담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한 할머니는 남편의 낡은 휴대전화에서 복자 할머니와의 은밀한 메시지를 발견하고는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다고 합니다. 메시지 속에는 자기야, 오늘 밤엔 일찍 와. 내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 와 같은 노골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다른 할머니는 남편이 복자 할머니에게 자신이 모아둔 비상금을 털어 고가의 금반지를 선물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할머니들의 격렬한 분노는 복자 할머니의 구멍가게를 단숨에 해체했습니다. 고춧가루 세례에 눈물과 콧물을 흘리던 할아버지들이 허둥지둥 몸을 피하는 사이 할머니들은 복자 할머니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돌진했습니다. 최 할머니와 박 할머니는 앞장서서 복자 할머니가 평소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했던 뒷방 창고에 낡은 나무 문을 발로 차부쉈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난 창고 안 짐짝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작은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상자가 열리자 할머니들은 경악과 분노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것 봐. 저게 다 뭐여? 창고 구석의 상자 안에서는 번쩍이는 여러 개의 고급 금반지와 함께 두툼한 현금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반지는 영감들이 은밀한 선물 공세라는 명목으로 비상금을 털어 바친 복자 할머니 유혹의 물질적 증거였습니다. 할머니들은 자신들의 피와 땀이 담긴 금반지를 확인하고는 울부짖었습니다. 이년이 우리 영감들 주머니를 다 털어갔어. 저게 다 내 비상금, 내 노잣돈이여. 할머니들은 복자 할머니에게 달려들어 상자 속의 반지를 빼앗으려 했고 그 난장 속에서 금전적인 피해 규모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할머니들은 복자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를 향한 분노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정절과 자존심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몸매가 좋고 옷이 화려해야 했어? 어딜 감히. 할머니들의 손에 의해 복자 할머니가 아껴 입던 화려한 색의 옷은 갈갈이 찢겨 나갔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고이 간직했던 그녀의 치밀하게 관리된 유혹의 이미지는 폭력 앞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고춧가루와 찢긴 옷, 그리고 드러난 속옷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매력적인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한 할아버지들은 아내들의 분노에 짓눌려 차마 그녀를 변호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복자 할머니의 유혹은
공개적인 수모 앞에서 처참하게 끝장났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며 상황은 정리되었지만 복자 할머니의 구멍가게는 유혹의 마법이 깨진 잔해만이 남았습니다. 할머니들의 분노는 이제 단순한 항의가 아닌 정의를 구현하려는 집단적인 폭발이었습니다. 마을의 평온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으로 바뀌었고 참다 못한 할머니들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들끓는 분노와 배신감을 안고 복자 할머니의 구멍가게로 무리지어 몰려갔습니다. 복자, 이 천하의 간악한 여편네. 이게 대체 무슨 짓거리야? 내가 우리 영감들한테 자기야라고 속삭였다며? 당장 나와. 어떻게 감히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우리 영감들을 그렇게 홀릴 수 있어? 양심도 없어. 내가 우리 노년을 파탄냈어. 할머니들의 거센 항의와 분노 어린 목소리가 가게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복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며 발뺌하려 했지만 할머니들이 내미는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남편들의 휴대전화 메시지, 복자에게 준 금반지 영수증, 그리고 한밤중 외출에 대한 목격담 등이 속속들이 드러나자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복자 할머니가 단순한 친절을 넘어 동네 할아버지들 수십 명과 부적절하고 은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유혹 기술은 특정 한두 명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호소하는 모든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인 사냥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복자 할머니가 할아버지들의 외로움과 나약한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 금전적인 이득까지 취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게 운영이 너무 어려워. 어르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우리 둘만의 비밀로. 이번 달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용돈 좀 보태줄 수 있어? 어르신밖에 기댈 곳이 없어. 이런 핑계로 할아버지들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심지어 어떤 할아버지들은 복자 할머니에게 수백만 원씩 심지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노년 자금을 복자 할머니에게 아낌없이 퍼부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들의 분노는 이제 배신감과 질투를 넘어 가족의 생존 자금을 유린당한 절규로 변했습니다. 복자 할머니의 유혹은 결국 노년의 성과 돈이라는 가장 추악한 그림을 마을에 남겼습니다. 복자 할머니의 부적절한 관계와 금전적 착취에 대한 진실이 마을 전체에 알려지자 마을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치밀한 유혹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공동체를 뿌리째 뒤흔든 대재앙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남편들의 노골적인 배신에 격분했습니다. 평생 헌신해온 가정이 한순간에 욕망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치유 불가능한 상처였습니다. 내가 이 늙은 영감이랑 더 이상 못 산다. 당장 이혼해.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찬 이 이혼 소동은 마을의 오랜 평화를 한순간에 산산조각 냈습니다. 믿음으로 쌓아 올렸던 가족 간의 신뢰는 뿌리째 흔들리며 불신과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수십 년간 끈끈하게 이어져 온 마을 공동체의 유대감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웃 간의 평가는 유혹에 넘어간 남자와 배신당한 여자라는 씁쓸한 이름표로 나뉘었습니다. 할머니들의 분노는 경찰 신고로까지 이어졌지만 법의 심판은 그들의 절규를 외면했습니다. 복자 할머니를 단죄하려는 할머니들의 노력은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은 남편들의 휴대전화 메시지, 고가품 영수증, 그리고 목격담 등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는 할머니들의 가슴에 두 번 못을 박았습니다. 단순히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더 이상 법적인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죄가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금전 착취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복자 할머니가 물리적인 강압이나 협박을 통해 할아버지들을 유혹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행위는 교묘한 심리적 유혹이었고 할아버지들이 자발적으로
돈과 선물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기죄나 공갈죄로 엮어 법적인 처벌로 이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법적인 처벌은 어렵다 할지라도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치유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해온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충격에 빠진 할머니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절규했습니다. 내 평생을 바쳐 지킨 가정이 이렇게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너무나 허무하고 억울하다. 주름진 얼굴에 굵은 눈물을 쏟아내는 그녀의 모습은 복자 할머니의 유혹이 법이 심판할 수 없는 도덕적 폐허를 남겼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의 외로움과 욕망이 빚어낸 이 비극은 마을의 모든 신뢰를 파괴하며 끝없이 침잠했습니다. 복자 할머니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마을은 며칠 동안 폭풍전야와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혹의 설계자였던 복자 할머니는 흔적도 없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구멍가게는 며칠 만에 임대 팻말이 붙은 채 굳게 닫혔고 한때 은밀한 욕망으로 들끓었던 평상 위에는 먼지만 수북이 쌓였습니다. 복자 할머니의 퇴장은 조용했지만 그 파장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빼앗은 금전적 이득과 함께 수많은 노인의 연정을 뒤로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전설이자 동시에 치부가 되었습니다. 유혹의 설계자가 떠난 후 남겨진 것은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유혹에 넘어갔던 할아버지들의 근황은 처참했습니다. 그들은 복자 할머니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었을 뿐 아니라 가장 소중했던 아내와 가족의 신뢰를 영원히 잃었습니다. 대부분의 할아버지는 아내에게 가정 내 유배를 당했습니다. 아내들은 이혼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남편에게 말 한마디 섞지 않는 냉정한 침묵으로 복수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죄책감 속에서 찬밥을 먹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내의 한숨 소리를 들으며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집안은 한때의 유쾌했던 웃음소리 대신 묵직하고 차가운 불신의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노년자금을 탕진한 할아버지들은 당장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복자 할머니가 남긴 텅 빈 금전 상자를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매일 밤 깨달아야 했습니다. 헛된 욕망에 바친 돈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복자에게 홀린 늙은 주책이라며 은근히 손가락질했습니다. 한때 복자 할머니의 가게에서 의기양양하게 웃던 그들은 이제 죄책감의 낙인을 찍힌 채 고립되었습니다. 그들이 갈 곳은 없었고 남은 것은 차가운 집안 공기와 끝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결국 복자 할머니의 유혹은 노년의 외로움과 욕망이 얼마나 쉽게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의 신뢰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잔혹한 실화 소설로 마을에 기록되었습니다. 마을은 겉보기에는 평화를 되찾았지만 신뢰의 터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그림자는 오랫동안 마을의 어두운 구석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던 시골 마을, 그 속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실화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나이 들어 더욱 깊어지는 외로움, 그리고 취약한 노년층을 노리는 교묘한 유혹이 한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사건 실화 탐사 뉴스 앵커 최영은 앞으로도 이처럼 사회의 이면에 숨겨진 믿기 힘든 실화들을 찾아 시청자 여러분께 생생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